장림버드나무와 잠자는 여자. 등을 쭉 펴고 눈을 감자 바람 냄새가 났다. 과실처럼 풍요로움을 머금은 바람이었다. 거기에는 까칠한 껍질이 있고 과육에 끈적거림이 있고 씨앗에 도톨거림이 있었다. 과육이 공중에서 터지자 씨앗은 부드러운 산탄이 되어 내 맨팔에 박혔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미한 통증이 남았다. 바람을 그렇게 느낀 것은 오랜만이었다. 올해 도쿄에 있는 동안 나는 5월의 바람이 갖는 묘한 싱그러움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종의 통증 같은 감각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피부에 박힌 뭔가가 뼈에 스미는 그 차가움조차 모두 잊어버린다. 나는 그런 바람에 대해, 이 경사지를 휩쓸고 가는 풍만한 초여름 바람에 대해 사촌동생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내 포기했다. 그 애는 아직 14살로 이 지역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인간에게 잃어버린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고개를 빙글빙글 돌렸다. 어젯밤 늦게까지 혼자 위스키를 마신 탓에 머리 심지에 희미한 응어리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형 지금 몇 시야? 사촌동생이 내게 물었다. 나와 사촌동생은 20cm 가까이 키 차이가 나서 그는 언제나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얘기했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고 10시 20분 이라고 대답했다. 사촌동생은 내 왼팔을 잡아 자기 얼굴 앞으로 끌어당기더니 직접 시계의 문자판을 확인했다. 디지털 문자를 거꾸로 읽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 애가 팔을 놓자 나도 약간 걱정이 되어 한 번 더 시계를 보았지만 역시 10시 20분이었다. 시계 맞아? 사촌동생이 물었다. 맞아. 나는 대답했다. 그 애는 또 내 손목을 끌어당겨 시계를 보았다. 사촌동생의 손가락은 매끄럽고 보기보다 훨씬 힘이 셌다. 형 이거 비싸? 그 애가 물었다. 비싸지 않아. 싸구려야. 내가 대답했다. 대꾸가 없었다. 사촌동생 쪽을 보니 그 애는 입을 헤 벌리고 멍하니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입술 사이로 엿보이는 하얀 이가 퇴행한 뼈처럼 보였다. 싸구려야. 나는 사촌동생의 왼쪽 귀를 향해 한 번 더 말했다. 하지만 싸구려치곤 정확해. 사촌동생은 응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곤 입술을 다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촌동생은 오른쪽 귀가 좋지 않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공에 심하게 맞았는데 그 후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다. 아예 들리지 않는 건 아니고 어슴푸레하게는 들린다. 또 비교적 잘 들리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양쪽 다 전혀 안 들릴 때도 있다. 그 애의 어머니, 즉 내 고모의 말로는 신경성 같은 것이라고 한다. 요컨대 양쪽 귀의 신경이 균등하게 작용하다가도 때때로 오른쪽의 침묵이 왼쪽 소리를 뭉개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이 기름처럼 오감을 뒤덮는다. 이따금 나는 그 애의 난청 자체가 외상 탓이라기보다는 신경성인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물론 자세한 것은 모른다. 그 애가 8년간 다닌 병원의 의사들조차 모른다. 시계는 비싸다고 정확한 게 아니구나. 사촌동생이 말했다. 내가 늘 차고 다니던 것도 아주 비싼 거였는데 언제나 안 맞았어. 결국은 잃어버렸지만. 그랬구나. 시계줄에 버클이 헐거워져서 말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졌나 봐. 문득 보니까 손목이 없는 거야.
그 애는 왼쪽 손목을 공중으로 쓱 들어 올렸다. 사준 지 1년도 안 됐는데 잃어버렸다고 다시 안 사주지 뭐야. 그 후로 계속 시계 없이 지내고 있어. 시계가 없으니까 불편하지? 나는 입술 끝으로 담배를 문 채 물었다. 응? 사촌동생이 되물었다. 불편하지 않냐고. 나는 담배를 손에 들고 다시 말했다. 그렇지도 않아. 사촌동생이 말했다. 별로 불편할 건 없어. 그야 물론 불편할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산속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물으면 되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쪽이 잘못한 거야. 그렇지? 그렇겠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 몇 분이야? 사촌동생이 물었다. 26분. 내가 대답했다. 버스는 몇 분에 와? 31분. 나는 대답했다. 그 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사이 나는 담배를 마저 피웠다. 시간도 안 맞는 시계를 갖고 다닌다는 건 꽤 피곤한 일이야.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 사촌동생이 말했다. 그렇지만 물론 일부러 잃어버린 건 아니야. 나는 말했다. 사촌동생은 또 침묵했다. 그 애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줘야 한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는 그 애를 3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 3년 동안 그 애는 11살에서 14살이 되었고 나는 22살에서 25살이 되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내가 이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뭔가 필요한 말을 해주려고 해도 말이 순간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말문이 막힐 때마다 소년은 슬픈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왼쪽 귀는 언제나 내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었다. 사촌동생의 그런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나까지 어쩔 줄 모르는 심정이 든다. 지금 몇 분이야? 사촌동생이 물었다. 29분. 나는 대답했다. 버스가 온 것은 10시 32분이었다. 내가 이 노선 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비하면 버스 모양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운전석의 창문이 이상할 정도로 커서 마치 날개가 잘린 대형 폭격기 같아 보인다. 나는 노파심에 버스 번호와 행선지 표시를 확인해 보았다. 괜찮다. 틀림없다. 칙 하는 숨을 토하며 버스가 서자 뒤쪽에 자동문이 열렸다. 나와 사촌동생은 앞쪽 문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며 뒤로 돌아가 발판에 올라섰다. 7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여러 가지가 바뀌어 버렸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붐볐다. 서 있는 손님은 없었지만 그냥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자리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 있기로 했다. 서서 간다고 지칠 정도의 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이 노선 버스에 이렇게 많은 승객들이 탄 것은 처음 보았다. 전철역에서 출발해 그 지역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같은 역으로 돌아오는 게 전부이고 딱히 노선에 특이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침 저녁에 러시아워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고작해야 승객 2~3명 정도다. 하긴 그런 것도 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얘기다. 분명 어떤 이유로 교통사정이 달라진 것일 터이다. 그래서 아침 11시에도 버스가 빽빽하게 10,000원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얘기지만 나와 사촌동생은 버스 제일 뒤쪽에 각자 손잡이와 기둥을 잡고 서 있었다. 버스 내부는 마치 금방 출고된 차처럼 깨끗했다. 금속 손잡이 부분에 얼룩 하나 없고 좌석에 보풀하기도 없고 새기계 특유의 냄새가 또렷하게 주위를 떠돌았다. 나는 차 안을 대충 둘러본 뒤 벽에 질비한 광고를 바라보았다. 죄다 예식장, 중고차 센터, 가구점 같은 지방업체 광고였다. 예식장 광고만 5개나 된다. 그 외에 결혼상담소며
의상 대여점 광고가 하나씩 있었다. 사촌 동생은 또 내 왼손을 잡고 손목시계의 시간을 확인했다. 어째서 그 애가 그렇게 시간에만 신경을 쓰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서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 예약 시간은 11시 15분이니까 이대로 가면 30분 정도 시간이 남는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더 빨리 돌리고 싶을 정도다. 그래도 나는 시계의 문자판을 사촌동생의 얼굴로 향해서 마음껏 보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팔을 내리고 운전석 뒤에 붙어있는 요금표를 보며 잔돈을 준비했다. 140엔이네? 사촌동생이 확인했다. 병원 앞까지 맞지? 맞아. 내가 대답했다. 잔돈 있어?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들고 있던 동전을 사촌동생의 손바닥에 한 개 한 개 건네주었다. 사촌동생은 100엔짜리 동전과 50엔짜리 동전과 10엔짜리 동전을 조심스럽게 골라가며 계산했다. 그리고 딱 280엔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280엔이야. 그가 말했다. 가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왼손에 잔돈을 꼭 쥐었다. 나는 다시 한동안 창밖 풍경을 내다보았다. 하나하나가 낯익은 그리운 풍경들이었다. 곳곳에 새로 생긴 맨션이며 단독주택단지며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거리의 풍경 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온화했다. 사촌동생도 나와 마찬가지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여기저기를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버스가 정류장을 세 곳이나 서지 않고 지나쳤을 즈음에야 나는 문득 차 안에 어딘지 이상한 기척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일 먼저 의식에 걸려든 것은 이야기 소리였다. 목소리의 톤이 묘하게도 일정했다. 그렇게 많은 승객들이 일제히 떠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닌데 모두의 목소리가 한 곳에 마치 공기덩어리처럼 뭉쳤다. 그리고 그 소리가 청각의 일부를 부자연스럽게 자극하는 것이다. 나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몸을 비틀어서 자연스럽게 승객들의 모습을 둘러보았다. 우리 위치에서는 거의 승객들의 뒤통수밖에 볼 수 없었으나 언뜻 보아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지극히 평범한 만원 버스의 광경과 같았다. 반짝거리는 새 차인 만큼 사람들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획일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은 아마 기분 탓이었을 것이다. 내 주변에는 7, 8명의 노인이 모여 앉아 작은 소리로 제각기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2사람이 여자였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똑똑히 들리지 않았지만 나직하고 친밀한 어조로 자신들만 아는 사소한 화제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나이는 60대에서 70대 중반쯤으로 각자 비닐 숄더백 같은 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어깨에 메고 있었다. 작은 배낭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아마도 등산을 가는 것 같다. 자세히 보니 모두 가슴에 파랗고 조그만 리본을 핀으로 달고 있다. 그리고 전원이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다. 운동화는 얼핏 보기에 꽤 낡은 것 같았다. 노인들이 그런 차림을 하면 보통 어색한 느낌을 받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참으로 잘 어울렸다. 이상한 것은 내가 기억하는 한 이 버스의 노선은 등산 코스 같은 곳을 일절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버스는 가파른 산의 언덕길을 올라가서 길게 이어지는 주택가를 빠져나와 우리 학교 앞을 지나고 병원 앞을 지나고 산 위를 빙 돌아 아래로 내려온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버스가 가는 가장 높은 지대는 주택단지가 있는 곳이고 거기가 종점이다. 그들이 대체 어디로 가려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가장 그럼직한 것은 노인들이 버스를 잘못 탔을 가능성이다. 그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탔는지 모르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부근에서 케이블카역까지 가는 버스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착각해서 탔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버스 노선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아니, 이쪽이 훨씬 확률이 높을 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7년이나 이 버스를 타지 않았고 노인들이 그렇게 부주의하게 버스를 잘못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불안해졌다. 창밖의 풍경도 옛날과 전혀 다른 것 같았다. 사촌 동생은 그동안 줄곧 내 모습을 살피고 있었다. 잠깐 여기서 기다려. 나는 그의 왼쪽 귀에 대고 말했다. 곧 돌아올게. 무슨 일 있어? 그 애가 불안스레 물었다. 아니야. 정류장을 잠깐 보고 오려는 거야. 나는 통로를 빠져나가 운전석 뒷자리에 가서 표지판에 명시된 복잡한 노선도를 살펴보았다. 나는 먼저 28이라는 버스 번호부터 확인하고 우리가 버스를 탔던 전철역 앞 정류장을 찾아 그곳에서부터 노선을 따라 정류장을 하나하나 더듬어 갔다. 어느 정류장의 이름이고 낯이 익었다. 옛날과 같은 노선이었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이름이 있고 병원이 있고 단지가 있고 버스는 그곳에서 방향을 바꾸어 올라갈 때와 다른 언덕길을 내려가 갈 때와 같은 노선으로 되돌아온다. 틀림없다. 틀렸다면 그들이 틀린 것이다. 나는 안도하며 뒤로 돌아서서 사촌동생에게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버스 안을 지배하고 있는 기묘한 분위기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와 사촌동생을 제외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치 전세버스처럼 버스의 승객 전원이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가방을 안고 가슴에는 파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몇 명씩 무리지어서 저마다 무슨 얘긴가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기둥을 잡은 채 한동안 망연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노인들은 전부 40명 가까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안색이 좋고 허리가 꼿꼿하고 건강해 보였다. 뭔가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지만 어딘지 비현실적이고 낯선 광경이었다. 아마 내가 그때까지 노인들에게 둘러싸인 경험이 없었던 탓일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통로를 걸어갔다. 자리에 앉은 노인들은 자신들만의 얘기에 정신이 팔려 내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와 사촌동생이 차 안의 유일한 이단자라는 건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혹은 그런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은 원피스 차림의 자그마한 두 할머니가 양다리를 들어 통로 쪽을 향해 옆으로 내놓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아주 작은 사이즈의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들은 곧게 뻗은 양다리를 가끔씩 마치 파도처럼 아래 위로 천천히 흔들었다.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별 의미 없이 놀고 있는지도 몰랐다. 혹은 산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통로로 튀어나와 있는 두 쌍의 테니스화를 피하며 사촌동생이 있는 제일 뒷자리로 돌아왔다. 내가 돌아오자 사촌동생은 무척 안심한 표정이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에 동전을 쥔 채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들이 가물거리는 그림자처럼 그 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눈으로 보면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쪽인지도 몰랐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고 우리는 환영 같은 것이다. 이 버스 잘못한 거 아니었어? 사촌동생이 불안하게 물었다. 물론 아니지. 나는 별일 아니란 듯이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 매일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 잘못할 리가 있냐? 그 말을 듣고 사촌동생은 무척 마음이 놓인 듯 했다. 나는 그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손잡이에 체중을 실은 채 잠시 노인 단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보기 좋게 햇빛에 그을려 있었다. 목덜미까지 검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말랐다. 뚱뚱한 노인은 한 명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남자들은 대부분 등산용 플란넬 셔츠를 입었고
여자들은 특별히 장식이 없는 단조로운 원피스를 입었다. 그들이 대체 어떤 종류의 단체에 속해 있는지 나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이킹이나 피크닉 클럽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다. 마치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어떤 샘플 서랍을 하나 빼서 그대로 가져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얼굴 생김새도 몸집도 말투도 복장도 모든 것이 비슷했다. 그렇다고 인상이 흐릿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징이며 개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인들은 제각기 확실한 존재감이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건강하고 혈색이 좋고 햇빛에 그을려 있었다. 그리고 제각기 청결하고 옷매무새도 단정했다. 그래서 한데 묶어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단지 그들 사이에는 뭔지 모를 공통된 톤 같은 것이 있었다. 사회적 지위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행동 패턴이라든가 성장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혼연일체가 된 톤이다. 그 톤은 어렴풋한 귀울음처럼 버스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결코 불쾌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역시 기묘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는지를 알 수 없었다. 나는 비교적 가까이 있는 노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까 했지만 왠지 쓸데없이 캐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뒀다. 아무리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어엿한 단체고 버스를 잘못 탔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게다가 만약 잘못 탔다 하더라도 이 버스는 순환 노선이어서 한 바퀴 돌면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간다. 어쨌든 참견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번 치료는 아플까? 사촌동생이 걱정스럽게 내게 물었다. 글쎄, 나는 말했다. 귀 치료하러 다닌 적 있어? 사촌동생이 물었다. 나는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귀 치료하러 다닌 기억은 없었다. 동네 웬만한 병원들은 다 다녀봤는데 귀 때문만은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다녔던 곳은 아팠어? 내가 물었다. 그렇지도 않아. 사촌동생이 대답했다. 물론 아플 때도 있어. 이것저것 다 찔러 넣어보고 세척도 하거든. 가끔이긴 하지만. 그럼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어머니 말씀으로는 지금까지와 치료법이 별로 다르지도 않은 것 같던데. 사촌동생은 한숨을 쉬며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해봐야 낫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 그건 모르는 거야. 나는 말했다. 어느 순간 나을 수도 있으니까. 뚜껑이 뻥 하고 열리듯이? 사촌동생이 물었다. 나는 그 애의 얼굴을 흘끗 보았지만 특별히 내 말을 비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상대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기분도 바뀌고 아주 사소한 작업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는 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건 아니야. 내가 말했다.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촌동생이 말했다. 진절머리나? 그렇지 뭐. 사촌동생이 말했다. 게다가 무서워. 사실은 아픈 게 싫어. 진짜 아픔보다 아픈 걸 상상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 그런 거 이해가 가? 그럼 이해하지. 나는 말했다. 그게 보통 인간인걸. 그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왼손 손가락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닌 누군가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걸 옆에서 내가 보고 있잖아? 그럴 때 나는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그렇게 상상하는 통증이란 건 정말 그 누군가가 경험하는 통증과는 또 다른 걸 거야.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는 사촌동생을 향해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픔이라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니까. 지금까지 가장 아팠던 게 언제였어? 나? 나는 약간은 놀라서 되물었다. 누군가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픔? 육체적인 아픔을 말하는 거야? 사촌동생이 말했다. 견딜 수 없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 나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멍하니 창밖 풍경을 내다보면서 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픔?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나는 내 안에 아픔에 관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아팠던 기억은 몇 가지 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이가 부러진 일도 있고 손바닥이 뚫릴 만큼 세게 개한테 물린 적도 있다. 그러나 아픔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없었다. 나는 왼쪽 손바닥을 펴고 개에게 물렸던 자국을 찾아보았지만 흉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흉터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해낼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정말로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생각나지 않아? 나는 말했다. 하지만 아팠던 기억은 많지? 그럼 나는 대답했다. 오래 살면 아픈 일도 그만큼 있지. 사촌동생은 약간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또 생각에 잠겼다. 나이 같은 거 먹기 싫어. 그 애가 말했다. 앞으로 몇 번씩이고 여러 종류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야. 그는 왼쪽 귀를 조금 내 쪽으로 기울이고 얘기했다. 그동안 눈은 비스듬히 손잡이 맞은편을 노려보고 있어서 꼭 맹인 같아 보였다.